잖아요. 마침내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금자라는 이름으로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참고인 조사 때문에 뭔가 재조사할 게 있다고 하던데 오늘 승우 검찰에 갔어. 충실히 아는 대로만 진술하라고 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범인이 누군지. 금자. 이 이름은 단순한 가명이 아닙니다. 내조도 경영이 한 파트니까 잘해야 해. 그럼요. 강재인이 삶 전체를 갈아엎고 다시 태어난 이름이자 철저히 감정을 지운 복수의 페르소나입니다. 금자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드르노를 잃고 친구와 남편의 배신을 견디며 스스로를 벼랑 끝에서 되살려냈습니다. YL그룹, 그곳은 황기찬과 강세리가 만들어낸 권력의 요새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정글 같지만 내부는 철저히 조작과 위선으로 돌아가는 곳. 금자가 들어선 그 순간부터 이곳은 더 이상 그들만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입사한 계약직 직원처럼 말수는 줄이고 시선을 낮추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이미 이 회사의 구조, 동선, 직원 구성, 심지어 각 부서의 성향까지 철저히 분석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회계팀의 문서 보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곳에 기찬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금자는 회계팀 사원의 동선을 분석하고 비번이 걸린 파일 캐비닛의 접근 시간을 은밀히 메모합니다. 또한 그녀는 자료 보관실을 두 번째 목표로 삼습니다. 기찬이 은폐했을 과거의 계약서, 인사기록 혹은 내부 고발 문서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금자는 틈만 나면 복사기 앞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척하며 중요 문서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복사실 앞 CCTV 위치까지 머릿속에 입력해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시뮬레이션합니다. 가장 위험한 목표는 기찬의 사무실. 그곳은 금자에게 있어 가장 뜨거운 전쟁터이자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는 철저히 일정을 분석해 기찬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 특히 회장단 회의가 열리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를 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금자는 기찬의 비서와 친분을 쌓아 음료 심부름을 자처하며 사무실 접근의 루틴을 익힙니다. 처음으로 기찬의 책상에 손을 대는 날, 그녀는 손에 땀을 쥐고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감각, 종이의 질감, 펜꽂이의 위치, 작은 키보드 메모들까지 모든 것을 촉각과 직감으로 새겨둡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파쇄되지 않은 채 남겨진 한 장의 서류를 발견합니다. 그 서류는 과거 강세리의 아버지 회사 인수를 둘러싼 비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부 회의록 초안이었습니다. 금자는 그것이 첫 번째 실마리임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파일을 복사해 USB에 옮기고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두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도윤에게 연락을 취해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요청하죠. 이 모든 과정은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며칠, 몇 주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정찰과 침투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금자는 자신이 한 발짝 또 한 발짝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감시하는 눈빛도 늘어납니다. 회사 내부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금자의 정체, 과거, 동선, 말투, 복장, 심지어 숨결까지. 그녀는 점점 더 정체가 들키기에 다가가고 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조차 복수의 퍼즐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금자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판을 직접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자료가 쌓이는 만큼, 증거가 명확해지는 만큼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전장을 방불케 하는 YL그룹 한복판에서 금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눈빛 하나로 복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세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다 말고 문득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생긴 깊은 주름, 그리고 늘 당당했던 눈빛은 요즘 들어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바로 황기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기찬과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세상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그토록 부러워했던 제인의 삶을 빼앗고 YL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차지한 지금, 그녀는 단 한 번도 불안할 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찬이 허락한 만큼만 빛났고 그의 시선이 걷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기찬이 자연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세리는 자신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YL그룹의 중심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찬이 비자금 계좌의 접근을 차단한 순간 그녀는 단순히 경제적 통제력을 잃은 것을 넘어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돈은 곧 힘이었고 힘은 곧 안전이었습니다. 기찬은 이제 그녀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던 거지? 세리는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자각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충분했지만 그녀는 쉽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과거의 강세리가 아닌 이제는 모든 걸 걸고 싸워야만 하는 생존자로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세리는 곧장 자신의 금고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이 수첩에는 지난 몇 년간 기찬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누가 어디로 돈을 옮겼는지, 어떤 차명 계좌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는 그동안 기회였지만 이제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기찬과 연관된 로비스트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과거 기찬이 정재계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할 때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인물로 세리는 그를 통해 기찬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확보하려 합니다. 거래는 쉽지 않았지만 세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약속된 문서를 받게 된 세리는 그것을 복사해 안전한 장소 두 곳에 보관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 세리는 언론계에 있는 오래된 지인을 통해 정보를 흘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기획된 보도를 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기찬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허점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적 접근을 택합니다. 대중의 정서가 기찬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는 노림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리는 검찰 쪽 인맥과의 거래를 준비합니다. 내부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공하는 대신 자신에 대한 수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찬을 무너뜨리는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범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로 자신의 입장을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기찬은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그와의 부부관계는 이미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사실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냉정함을 자신에게 되새기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따금씩 과거를 떠올립니다. 제인과 함께하던 시절 순수했던 17살의 강세리는 어디로 갔을까? 난 그 아이를 질투했지만 부러워했지만 결국엔 그 아이의 삶을 빼앗았고 이젠 그 삶마저 내게서 달아나 버렸어. 속으로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앞에 떠오른 얼굴은 기찬이 아닌 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의 눈빛. 그녀는 직감합니다. 제인은 돌아왔고 분명히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금자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익숙함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고. 그녀는 곧장 금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강세리는 다시 거울을 봅니다. 이번엔 그 눈빛에서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황기찬, 내가 날 버린 순간 나는 너를 적으로 간주했어. 그리고 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존재야. 그녀는 비로소 결심합니다. 황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감수하겠다고. 복수의 칼날은 이제 기찬을 향해 예리하게 겨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세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제인이 사라진 이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험 속에 빠져 있을지, 또 얼마나 고독하게 싸우고 있을지를 상상할 때마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태도는 도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그 계획에 함께 공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기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도, 그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들 은호와 도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인이 겪어온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 그녀의 모습은 도윤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는 제인이 더 이상 과거의 순수하고 따뜻했던 여성이 아니라 철저히 분노와 상실감으로 무장한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런 제인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원망이나 절망이 아닌 진실을 향한 투쟁으로 승화시키는 그녀의 힘. 그리고 그 싸움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려는 비장한 각오. 도윤은 그런 그녀를 단순히 돕는 조력자를 넘어서 끝까지 함께 걸을 동반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윤은 감시자처럼, 때로는 정보원처럼, 다시 때로는 제인의 심리를 가장 먼저 읽는 유일한 사람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마다 먼저 손을 내밀고 그녀가 분노에 치우쳐 판단을 흐릴 때는 냉정한 조언자가 되어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공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전우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도희를 떠올립니다. 그녀 역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혼자 싸우다 죽음을 맞았고 그 죽음의 진실조차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희의 얼굴을 떠올리며 도윤은 마음을 굳힙니다. 더 이상 가족을 잃을 수 없고 또 하나의 진실이 묻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인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에는 단순한 의무감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제인은 이제 단순한 아군이 아닌 감정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고집스러운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본 것이죠.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고통은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YL그룹 근처에 사무실을 얻고 제인과 협력할 준비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녀의 뒤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안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인과 조우한 순간 말보다 감정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제인은 놀란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공범이 아닙니다. 상처를 공유한 동반자이자 각자의 진실을 위해 손을 맞잡은 전우이자 정의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가 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제인의 작전을 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그는 법률적인 검토와 분석을 맡고 정보 확보를 위한 외부 접촉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기 속에서도 눈빛 하나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진 관계. 그들에게 복수는 이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짊어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끝엔 또 다른 상처와 눈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도희를 위한 길이고 제인을 지키는 길이며 자신이 인간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인은 기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의 비밀이 담긴 서류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라텍스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호흡은 철저히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기찬은 회장단 미팅
미팅 때문에 1시간가량 자리를 비웠고 제이는 그 짧은 틈을 노려 미리 외운 동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문서를 훑는 것은 기본. 그녀는 기찬이 자주 사용하는 안쪽, 서랍과 바닥 금고까지 모두 접근합니다. 시계 소리를 들으며 분 단위로 행동을 계획한 그녀는 먼저 첫 번째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합니다. 화면이 깨진 상태였지만 SD카드는 그대로 꽂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 속에 조용히 밀어넣습니다. 그 다음 눈에 들어온 것은 노란 라벨이 붙은 계약서 한 장. 분명히 파쇄 예정이었던 것 같았지만 아직 문서 파쇄기에 넣지 않은 채 무심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YL그룹의 부동산 자산 일부가 비상장 회사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적혀 있었고 내부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걸 복사하려고 하다 중요한 사실을 떠올립니다. 기찬의 금고, 그 안에 더 결정적인 문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금고 앞에 선 그녀는 손가락 끝에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킵니다. 기찬의 습관, 눌러지는 순서,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되뇌인 조합. 719-3 잠시 정적이 흐르고 띡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USB 여러 개와 서류 몇 건, 그리고 봉인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는 그 순간, 누구세요?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기찬의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황나라였죠. 제인의 심장은 한순간에 쪼그라드는 듯했지만 얼굴에는 놀라운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서류 배달 온 금자예요. 이 서류 기획실에서 가져다 달라고 해서요. 비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흘어보았지만 정식 직원이 맞는 듯한 태도에 일단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간 직후 제이는 금고 문을 닫고 정리된 듯한 책상 위에 서류를 놓은 뒤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훔치려 했던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었던 것. 비서는 자리에 돌아와 그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기찬에게 보고합니다. 기찬은 그 영상을 돌려보며 금자의 눈빛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는 그 눈빛 어딘가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인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직감. 하지만 그 직감이 그의 마음속 의심을 점점 현실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기찬은 CCTV에서 본 금자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과거의 강재인이었죠. 그 깊고 단단한 눈빛,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있는 절제된 표정. 그것은 그가 예전에 사랑했고 결국 철저히 배신했던 그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기찬은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금자의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섬뜩할 만큼 명확한 단서를 발견하죠. 금자의 출신 고등학교. 그것은 바로 자신과 제인이 함께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기이하게 맞물리고 있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이 눈빛은 기찬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그 말은 의심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었지만 이미 그의 직감은 한 가지 진실을 향해 빠르게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인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 불안에 사로잡힌 기찬은 즉시 강세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세리 역시 최근 금자에 대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 터라 그의 반응에 깊은 공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금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기찬과 세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인물 강제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심을 직감한 듯 더욱 철저하게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윤과 다시 손을 잡습니다. 그들이 추적한 목표는 도희가 죽던 날의 CCTV 영상. 수많은 보안업체와 교통통제센터를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한 시민이 우연히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 영상에는 도희가 사고를 당하던 날 교차로 근처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검은 차량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기찬의 비서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 화면 구석에 잠시 포착된 실루엣.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빨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었고 그 장면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이는 손에 쥔 USB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도희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야. 제이는 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USB를 복사해 도윤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기찬이 나타납니다. 그 USB 어디서 난 거야? 이제 그녀의 정체는 발각 직전입니다. 그녀는 숨을 골라야 합니다. 과연 제이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다음 회차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위기를 모면할까요? 아니면 정체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